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 친구 MCR입니다.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 오늘이 17번째 시간인데요. 2017년도 채 2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는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나요? 저한테는 2017년 올해가 정말 뜻깊었는데요. 무엇보다 알용쇼를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분께 보건복지 용어와 정책을 설명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도 근무하면서 당연하게 써왔던 보건복지 관련 용어들이지만 막상 설명을 드리자니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알용쇼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용쇼 총 16회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총정리가 끝난 다음에는 OX 퀴즈도 풀어볼 텐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25분을 선정해서 따뜻한 커피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1회부터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신지요? 네, 한번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영준님, 네, 반갑습니다. 고율비님, 반갑습니다. 이름이 예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끌로이기님, 예, 안녕하세요. 박초롱님, 예, 저희 알용쇼랑 그다음에 MC 따수가 진행하는 복지 36.5도 예, 많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정은영님, 안녕하세요. 네, 예, 고율비님 맞습니다. 이름 예뻐요. 네, 김지은님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강윤미님 중간중간 빼먹으셨다니 그래도 예, 오늘 함께 해주셨네요. 김방님, 예, 벌써 공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진행을 하다가 미처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난 다음엔요 꼭 댓글 확인을 일일이 한 개 한 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에는 나중에라도 예, 방송이 끝난 후에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재명님 안녕하세요. 네, 2017년 함께한 시간 행복했네요. 네, 공유도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공유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차상위 계층 등 1회부터 16회까지 알아본 알용쇼 용어들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쭉 알아볼 텐데요. 같이 듣고 싶으신 분들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이 총정리 시간이어서 평소보다 라이브 방송 시간이 좀 길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너무 길면 1부, 2부 좀 나눠서 할까 생각 중이고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한 번에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보건복지 용어로 인해서 복지 서비스 신청이 좀 힘드신 분들께 옆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공유해주신 분들을 무작위로 5분을 선정해서 따뜻한 커피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공유 부탁드립니다. 5, 4, 3, 2, 1. 네, 천영화님 지금 공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하랑가라님, 예, 저희 애청자죠? 네, 고맙습니다. 네, 김가윤님 공유 완료요. 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2017 알용쇼 총정리편 시작해 볼게요. 네, 알용쇼 1회는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1회 함께 해주신 분 계신가요? 네, 이때 첫 회인데 어떤 용어를 설명해 드릴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여러 보건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가 과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 대상에는 소득 인정의 몇 프로 이하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구별 소득 대상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는 것과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득 인정액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혹시 기억나셨나요? 하랑가라님 모르겠어요 유유 해주셨는데 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 인정액이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과 재산을 합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급여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 월급을 소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집, 자동차, 금융재산 이런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이 재산이 이만큼 있어요.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것을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래 직장에서 다니면서 받는 이 월급, 월소득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소득 인정액은 가구 한 가정의 전체적인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에 따른 지원 대상 등이 결정이 됩니다. 강현미님, 방송 참여 못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회 방송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다희님, 소득 인정액. 인재명님, 요건 알고 있는 용어네요. 소득 인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알고 계시다니.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또 궁금하잖아요. 포털 사이트에 복지로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복지로.go.kr 이렇게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 복지 서비스별로 내가 과연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민희님, 총정리편이라 꼭 보려고 왔어요. 정혜연님,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뭘 배웠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두 번째 시간에는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번째 시간에 알아본 소득 인정액처럼 중위소득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요, 중위소득을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는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눌까요, 정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알맞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박철웅님, 복지로. 그쵸?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우리나라 가구가 이렇게 전체 있어요. 전체 가구를 일렬로 쭉 나열을 한 경우를 보죠. 그러면 전체 가구를 어떻게 나열했을까요? 그냥 막? 아닙니다. 소득순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의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은데요.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저소득층, 50에서 150%를 중산층, 150%를 초과하면 고소득층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2015년 7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했는데요. 예전에는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을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소득계층으로 분류하고 지원을 해드렸죠. 그렇지만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도입을 한 이후로는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의 개념을 적용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처럼 이렇게 딱 선을 정해놓고 절대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이 가운데를 차지한 집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잘 살고 상대적으로 못 살고를 구분해서 그에 따라서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하는 거죠. 박철웅님, 중위소득 기억납니다. 저희 안녕쇼 모범생이시죠. 고맙습니다. 박은경님,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김민희님, 기준 중위소득 체제. 이소민님 공유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요, 약봉투의 보건복지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이건 좀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거여서요.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 선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처방전을 받죠. 그리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네, 약국을 가죠. 그래서 약국에서 이 처방전을 드리면 약을 조제해 주는데 그때 약을 어디에 넣어줄까요? 네, 바로 약봉투에 넣어주죠. 네, 알려주소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약봉투에 있는 보건복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약을 섞어서 조제한 것을 약제라고 하고요. 이 약제비 약값에는 크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다시 또 나뉘는데요. 보험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보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있죠. 그것과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회사와 그리고 보험자의 관계라고 또 보면 됩니다. 보험자는 보험업의 주체인 어딘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피보험자는 바로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바로 환자 본인이 되겠죠. 그럼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기 때문에요. 보험자 부담금은 어디서 낼까요? 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우리가 보험자 부담금이라고 부르고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돈을 말합니다. 급여,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네, 표로 보여주니까 이해가 쉽네요. 그렇죠. 예. 소아과를 자주 가서 보던 용어네요. 그렇죠. 급여, 비급여,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그런 거 있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비급여는 뭘까요? 비급여는 아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환자 본인이 온전히 전부 다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시술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젠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임효선님 공유합니다. 네. 그렇죠. 다음으로 네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약제비도 세 번째 시간에 알아봤으니까 네 번째 시간에는 진료비 영수증 읽기를 알아봤어요.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하고 좀 커요. 우리 그 약봉투보다는 큰데 대부분 약봉투 읽기 때 설명드린 약제비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의료비에는 똑같습니다. 급여와 비급여가 있고요. 급여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네. 급여는 뭘까요?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고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 본인이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진료비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많은 돈을 병원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일정 분의 초과된 의료비를 환자 본인에게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겁니다. 환자가 1년간 부담할 수 있는 본인 부담 금액을 정해놓고요. 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본인이 쓰게 된다면 그 금액은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네, 엄명선님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래님 미용치료 그쵸? 비급여는 수급자도 본인 부담해야 돼요.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비급여, 적용되지 않는 것. 천영환님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다섯 번째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웠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다섯 번째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 배웠는데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거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살림 형편이 몹시 어려워지고 도움이 손길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드려서요. 그 급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이런 위기 사유들은 포털 사이트에 복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어디죠? 129의 상담 문의 등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처한 분에 대한 신고 접수 등이 들어오면요. 먼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일단 먼저 상황별 필요한 지원이 뭔지 그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네, 지원 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위기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해드리지만 그렇지만 소득, 재산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랑 재산은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시켜야 되는데 소득은 우리가 아까 중위소득 배웠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여야 하고요. 75% 이하의 가구는 올해 2017년 4인 가구 기준일 경우에 네, 약 335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재산과 금융재산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인용님 기억나요? 그쵸. 네. 천영화님 모르면 복지로 129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생겨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서비스가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죠. 이 서비스에는 주거 지원, 생계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지원받고 나면 끝이냐? 아닙니다. 우선 긴급한 지원은 먼저 해드린 후에 사후 조사를 진행해서요. 계속해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사후 연계도 해드립니다. 네, 이런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네, 방금 박태웅님께서 포항지진 보상금 책정 기준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이 답변은 저희가 조금 더 방송이 끝나네 확인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포항지진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포항지진으로 많은 분들이 힘드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이재민 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발생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시거나 힘드시죠. 그래서 또 사업장이 붕괴 등에 따라서 실질적인 또 영업 곤란으로 이어져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데요. 이 가구에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재해 피해의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재민에 대한 조사, 지원 결정 시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요. 경상북도 민 포항시와 함께 지진 피해로 인해 생계,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선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희님 129 복지로 김인영님 네, 여름에 충북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었대요. 그때 시댁 옆집에 피해가 있었는데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혜택을 받았다고 하네요. 예, 좋은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룡쇼 6편 알아볼게요. 지금 빨리빨리 왔죠. 알룡쇼 6편에서는 우리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해드리면요. 과다하게 많은 의료비를 좀 감당하기 힘들죠. 이럴 경우 지원해드리는 건데요.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 화상의 환자에게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입니다. 이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은 중증질환,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계속 나오죠. 중위소득, 그쵸?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의 가구이면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30%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본부 단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이 외에도 재산과 금융재산이 제한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코너가 있어요. 그곳에서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중증재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입원 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어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강현미님, 뭔가 속도가 밀리네요. 제가 천천히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저희 동영상이 좀 밀려서 나온다는 건지. 자, 네. 네. 김양영님, 기억나요? 네, 오, 이런 제도도 있었네요. 중증질환 가구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래님, 중증질환이 있으면 개인보험 여러 개 들어놓지 않으면 정말 가계 파탄 나겠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2018년도부터는 4대 중증질환을 벗어나서 모든 질환에 대해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요. 재난적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네. 하랑가라님, 동영상이 좀 밀려서 나온다는데요, 피디님. 그런가요? 그렇군요. 저희가 좀 계속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룡쇼 7편에서는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제도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신체 그리고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연세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불편하시거나 예를 들면 혼자서 화장실에 가실 수 없다거나 옆에서 도와드리지 않으면 식사를 하실 수 없다거나 혼자 씻기도 힘드시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수행하는 일들이 혼자서는 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신체활동 그리고 또 가사활동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를 노인 장기 요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인 장기 요양을 어떻게 신청할까요? 네, 가장 먼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코너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조사된 인정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요.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것이 열리는데요. 방문조사 결과랑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하고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올해 2017년까지는 1에서 5등급까지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 2018년도부터는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됩니다. 경증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했는데요. 네. 장기요양 등급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느냐,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어떻게 신체 기능을 옷을 입는다든지 화장실을 가신다든지 이렇게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에서 5등급까지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좀 양호하신 경증 치매 어르신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2018년 1월부터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 기능과 무관하게 인지 지원 등급을 부여하고요.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 야간 보호, 인지 개선 프로그램 등의 인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님 등급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거는 다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노인 장기요양, 네,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노인 장기요양 치셔도 되고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네, 판정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저기에 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천용화님, 저희 어머님이 보건소에서 요양사 일을 하셔서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지은님, 경증 치매도 매우 힘들었어요. 그쵸? 힘들죠? 네. 그러면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새롭게 장기요양 등급이 이전에는 1에서 5등급 예, 판정반에 있었죠. 여기서 새롭게 장기요양 등급 이전에 2017년도에 받은 거 2018년에 새롭게 장기요양 등급을 1에서 5등급까지 판정받는 치매 어르신은 예, 등급별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서 네,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고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후에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요양시설과 주 야간 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요.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치매 안심형 시설로 신설하거나 전환할 경우에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 가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남경희님, 선정 기준이 개선되면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겠어요. 네, 치매 환자분들을 지원 좋네요. 네. 인재명님, 점점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도 더 넓게. 그렇죠? 네. 등급은 1에서 5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저기에 속하기가 힘들죠. 네. 김영래님, 용어가 굉장히 많아서 추후에 다시 볼게요. 네, 저희 알려주는 좀 다시 보기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네, 다시 보기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8화에서는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을 말하는데요. 올해 2017년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소득이 446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차상위는 여기에서 절반이 되는 약 223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런 차상위 계층은 소득 계층에 구분해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저소득층에 해당되죠.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은 보통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족들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질병, 장애 등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자격조사를 통해서요, 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뭐였죠? 네,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고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을 합니다. 이외 별도의 조사 자격 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도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 나오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 여러분, 네, 보겠습니다. 네. 인재명님, 계속 인재명님 댓글을 많이 읽으네요. 네,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네. 이묘선님, 차상위 계층 좀 헷갈리긴 해요. 그쵸? 네. 박철웅님, 차상위 계층 대부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죠.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고율비님, 내년에도 달라지는 복지제도도 다음에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임효선님, 차상위 계층도 혜택이 많네요. 네. 정영정님, 앞으로 해도 정영정, 뒤로 해도 정영정님이겠네요. 네. 복지로 기억해요. 그쵸? 네. 우리가 이렇게 1회부터 8회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 계속 갈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2부에서 찾아뵐까요? 어떠신지 여러분 반응을 보고 2부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한 번에 쭉 갈지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네, 저희 PD님이 올려주셨는데 2부로 할까요? 쭉 갈까요, 여러분? 고유빈님,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아요. 인재명님, 쭉 가시죠. 윤상천님, 쭉 가세요. 쭉 가시죠. 5분 올라오시면 저희 쭉 가겠습니다. 고유빈님, 쭉. 하랑가라님 계속해요. 야, 여러분, 정말 집중력이 대단하십니다. 와. 박현준이 2부로 해요. 쭉 가요. 쭉 가시죠. 여러분, 쭉 가시죠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가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에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얼굴이 빨갛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얼굴이 원래 좀 빨간 편입니다. 홍익인간이라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간데 많은 분들이 감기에 드셨냐,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몸은 아주 튼튼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 쭉 가겠습니다. 우리가 9회에서는 디딤 씨앗 통장을 배웠어요. 디딤 씨앗 통장, 이거 정말 유용한 건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디딤 씨앗 통장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저축을 하면요, 여기에 또다시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다시 적립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자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원 대상 아동은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이 해당되고요. 보호 대상 아동은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 가정, 공동생활가정 등의 아동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생활보호시설 아동 등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정의 아동인데요. 만 12세, 만 13세가 신규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가입 시 한 번 가입을 하면요, 만 18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는 올해 2017년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소득 인정액 또 나오네요. 소득 인정액이 월 약 179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디딤 씨앗 통장 신청 어디서 할까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시군구청에서는 이렇게 신청한 대상자들을 통합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소민님, 매우 유익하네요. 그 금액이 한계가 있는지요?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우리가 이게 알림쇼 몇 회에서 알아봤었죠? 여기 지금 자막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면 지원 아동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대1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월 얼마까지입니까? 4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줍니다. 그리고 아동도 금액에 저축하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구 쪽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유민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매년이겠죠? 맞습니다. 매년이고요. 그 다음에 연령 제한이 있어요. 신규 가입 대상은 만 12세, 만 13세가 신규 가입 대상입니다. 매년 달라지겠죠?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습관도 기를 수 있게 해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알림쇼 10회에서는 기초연금의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 참 기네요. 그쵸?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서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기초연금이란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들여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께 드리고요. 정부는 매년 1월, 얼마 남지 않았죠. 매년 1월에 소득 하위 70% 기준이 되는 금액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바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입니다.
네, 올해 2017년 선정 기준액은 혼자 사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119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190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을 수급한 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과 그 다음에 받는 어르신 간의 소득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인데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경계에 있어서 안타깝게 이렇게 기초연금 못 받으시는 분과 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을 각 구간별로 나눴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간별 소득 역전 방지 장치를 적용한 건데요. 이 장치는 소득 인정액이 101만 원 미만은 2017년 기초연금 전액이 20만 6,050원을 전부 드리고요. 소득 인정액이 101만 원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119만 원까지는 각각 2만 원씩 소득 구간을 나눠서 101만 원에서부터 103만 원 미만까지는 또 103만 원에서 105만 원 미만까지 이렇게 2만 원씩 소득 구간에 나눠줍니다. 이 구간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다르게 해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이 되고요.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과 문의,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 혹시 받고 계신지요? 이런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 콜센터 여러분 몇 번이죠? 국번 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계속 나옵니다. 네,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초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호시 1355로 전화를 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해드립니다. 이런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가고요. 과거에 탈락을 하셨어도 소득 재산이 좀 변동이 생기면 다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박지은님. 소득에 따라 다른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김영래님. 역시 복지로가 최고지. 네. 박지은님 129. 네. 김민희님.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129 혹은 135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좋습니다. 네, 남경희님 복지 서비스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림쇼를 진행을 하는 거죠. 예. 다음으로 우리가 11회에서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도 정말 유용한 제도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는 자녀 수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려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나중에 국민연금을 들면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노령연금액을 수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둘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네, 국민연금 가입자분이 자녀 수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둘째 자녀이면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면 50개월 최대죠. 네,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분이 다자녀 가구시라고 하셨어요. 네, 그분이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 같은 것을 여쭤보셔서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이것도 있네요. 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네, 이것도 있고요. 네, 인재명예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네. 김영래님, 김영래님 저희 관계자이신가요? 하지만 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죠. 네. 그럼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냐?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국민연금을 청구할 시점에 가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 등록부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인정된 기간만큼 추가로 합산이 됩니다.
추가로 인정된 국민연금 기간만큼 수령액도 올라가겠죠. 네. 임효선님,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네요. 네. 이게 제도명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입니다. 네. 천영환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전 지금 방송으로 나오네요. 좀 느리게 영상이 나오네요. 아, 슬로우 모션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럼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12회에서는요. 그때가 추석을 얼마 앞두고 방송을 했죠. 추석 연휴 우리가 알아야 할 보건복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건 비록 뭐 추석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휴일이나 명절에, 휴일에도 해당됩니다. 이제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어디에 갈까요, 우리? 뭐 응급실 가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응급실에 갈 만한 응급 상황이 아니고 그냥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찾고 싶어요. 이럴 때는 먼저 응급의료 포털 이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포털 사이트에 응급의료 포털 이렇게 치면 응급의료 포털 이젠 이렇게 뜨는데 이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해 보시면요. 명절뿐만 아니라 휴일에 문을 연 병원 그리고 또 약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앱도 있어요. 응급의료정보 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설명 많이 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김민희님 명절병원. 네. 정혜연이 의료포털. 네.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그러는군요. 네. 다음으로 알령추 13편에서는요. 네, 주변의 어르신들께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틀니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바로 얼마 전이죠. 올해 1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틀니 시술의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틀니를 건강보험 적용 시에는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고 50%죠.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실제 진료를 받는 개인이 부담했는데요. 올 11월부터는 그 본인 부담률이 기존에는 50%였는데 지금은 30%로 내려갔습니다. 네. 이거 못 본 것 같아요. 그쵸?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틀니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수님 음료수라도 잠깐 드세요. 네, 아직 괜찮습니다. 네, 좀 이따가 너무 목마르면 먹겠습니다. 네, 김영래님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우리 할머니 잇몸이 아프시다고 해서 틀니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정보예요. 네, 이 부분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용쇼 14편에서는 동절기 겨울이죠. 겨울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겨울에는 요즘 너무 추워요. 그쵸? 예, 겨울에는 난방비도 더 들고 겨울옷도 사야 되고 요즘에 평창 패딩 유행이죠. 그쵸? 이렇게 생계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날씨가 추워져서 임시직, 일용직 같은 일자리까지 줄어드는데요. 이러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앞에서 우리가 같이 알아본 긴급복지 지원을 좀 더 강화를 합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어떤 지원? 생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연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긴급 지원 대상 가구에 연료비 지원도 해드리고요. 이외에도 맞춤형으로 일자리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을 좀 돌봐드리기 위해서 동년배의 어르신께서 가서 도와드리는 노노 케어를 확대하고요. 장애인 일자리에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쪽방 주민분들께 공공 일자리를 연계해드리는 구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요금 지원을 해드리고요. 도시가스가 한 번에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공급 중단을 유예합니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지원해드리거나 돌봐드리고 난방용품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뭐 동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중에 저소득층 아동의 돌봄을 돕기 위해서 겨울방학 중에 돌봄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도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해서 겨울방학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네, 겨울방학 동안 또 결식 아동이 없도록 해야겠죠. 급식 지원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김영주님, 동절기 서민생활 한부모 가정도 되는 건가요? 네, 한부모 가정도 이제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요. 저희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부모 가정도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화정님 상당히 많네요. 네. 김민희님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노노케어. 네, 노인이 어르신을 케어해드리는, 그 다음에 쪽방촌 공공일자리, 동절기 인플루엔자. 네. 그럼 다음으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OX 퀴즈도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엄청 많이 설명드려서 OX 퀴즈도 문제가 정말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그럼 알룡쇼 15편에서는 우리가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었죠.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 시험도 연기되고 많은 이재민 분들이 발생했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대책 상황반을 가동했고요. 지진 재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서 응급의료, 심리회복, 그리고 복지부 소관시설 피해 현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중증 응급의료 환자가 골든아워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대규모 다수 사상자가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 전파 그리고 초기 의료 대응을 통합하고 조정함으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재난응급의료상황실입니다. 이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했고요. 재난 시에는 재난거점병원도 운영을 합니다. 재난거점병원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과 사고 현장으로의 접근성 고려해서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하고요. 네. 포항 지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영래님,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 날이 추워져서 더 걱정이네요. 그렇죠. 지진의 북설에 재난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세상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16편 사회 서비스 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서비스들이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 수익률이 낮아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단체 등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사회 서비스입니다. 이런 사회 서비스는 간호, 간병, 가사, 보육과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서비스는 정말 다양한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언어 발달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네, 이런 사회 서비스의 이용 가격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지원금은 바우처 지원액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요. 이 바우처라는 것은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걸 전자 바우처로 해서요.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이용, 비용 지불, 정산하는 그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서비스별로 다 다른 바우처 카드들을 썼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국가 바우처의 카드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통합한 카드가 바로 국민행복카드인데요. 이러한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하고 신청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행복카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간 카드사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임재명님 얼굴을 가렸어요. 네, 사회서비스는 처음 들어요, 이소민님. 노연아, 엄청 좋은 제도네요. 네, 바우처 좋아요. 네, 이거 복지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건복지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모여져 있습니다.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가셔도 되고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별 지원 대상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시고 온라인 신청 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 국민행복카드 많이들 갖고 계시네요. 여러분, 정말 오늘 길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들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드디어 OX 퀴즈 시간이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많이들 맞춰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알아본 총정리편을 OX 퀴즈를 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OX 퀴즈는 총 5문제고요. 정답을 맞춰주시면 한 문제당 5분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따뜻한 커피를 드릴게요. 골고루 나눠드린다면 25분께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좀 문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1번, 5, 2번, X 이런 식으로 문제 번호 그리고 정답을 같이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OX 퀴즈 쭉 들어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네요. 같이 해주시고. 네. 그러면 OX, 네, OX 들어갑니다. 자, OX 퀴즈 여러분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월소득평가에 실제 소득에 재산이 월소득 평가액에 합한 것은 이게 문제가 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월소득 평가액에 합한 것은 소득 인정액이다. 네. 실제 소득이 되는 월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월소득 평가액에 합한 것은 소득 인정액이다. 정답은 뭘까요? 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초반에 설명해드려서 네. 퀴즈 1번. 퀴즈 1번 아직 안 나왔다는데 혹시 자막이 나갔나요? 네, 자막이 나갔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릴게요. 네. 실제 소득에 재산의 월소득 평가액을 합한 것은 소득 인정액이다. 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여러분 정답만 적어주고 계십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2번 문제 우리 숨 쉴 틈 없이 갑시다. 네, 2번 문제 갈게요. 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맞춤형 급여라고 한다? 2번 문제가 이건데 여러분 2번 문제 정답이 뭘까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맞춤형 급여라고 한다? 2번. 네. 2번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2번도 여러분 정말 모범생이에요. 네, 정답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맞죠.
네, 정답은 X죠.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이죠.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지용어에서. 그렇죠.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환자가 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비용을 비급여라고 한다. 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환자가 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을 비급여라고 한다. 네. 정답은 뭘까요? 3번. 네. 3번. 김성도님, 인재명님. 아, 좋습니다. 네. 강윤미님, 송인근님. 와, 좋네요. 정답은 네, 5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환자가 의료비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이건 뭐죠? 비급여죠.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성형수술 같은 게 있겠죠? 네.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 들어갈게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이다. 네, 정답. 김성도님, 와, 예, 고율배님, 오,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네, 정답은 뭐죠? 네, 강윤미님 좋습니다. 예, 정답은 5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살림 형편이 몹시 어려워져서 도움 손길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신속한 현장 확인 후에 네, 필요한 지원을 선지원, 후조사 해드리는 제도가 긴급복지 지원 제도죠. 네, 그렇죠. 다들 올려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가 남았는데 자,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영세민이라고 한다. 네, 정답은 뭘까요? 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영세민이라고 한다. 5번 정답은 뭐죠? 네, 여러분, 와,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정답 뭐죠? 정답은 X죠. 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네, 차상위 계층. 네, 맞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2017년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소득이 약 223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돼요. 네. 오늘 여러분께서 혹시 오늘 라이브 주제에 대해서 댓글로 궁금한 점을 여쭤보신 분께는 방송이 끝난 후에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알림쇼 편은 나중에 보건복지부 따스하리 블로그에도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에요. 방송이 끝난 후에 알림쇼 다시 보기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혹시 마치게 되면 조금 있다가 지난 라이브 방송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때 그 방송을 다시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요. 한 5일 정도 지나면 복지부 유튜브에 방송 시나리오까지 같이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청각장애 등으로 방송 청취가 어려운 분들께 유튜브 알림쇼 시청을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애청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그분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5일 정도 지나면 복지부 유튜브에 방송 시나리오까지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글을 보시면서 같이 방송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 끝나기 전에 퀴즈 하나 더 낼게요. 깜짝 퀴즈라서 좀 경품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참여 많이 해주실 거죠?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종목은 모두 몇 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모두 몇 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내주세요.
네, 퀴즈 좋다. 네,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종목은 모두 몇 개일까요, 여러분? 바로 6개의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이 패럴림픽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패럴림픽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하반신 마비를 의미하는 플리잭과 올림픽을 합쳐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점차 장애의 범위가 넓어져서 동등한을 의미하는 패럴렐이 올림픽에 합쳐져서 지금 패럴림픽이 됐다고 합니다. 네. 패럴림픽에는 6개의 장애 영역, 팔다리, 뇌손상, 지능, 시각, 휠체어 사용, 그 다음에 그 외 기타가 있고요. 네, 자신과 비슷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선수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건 비장애인이 종목에서 연령, 체중에 따라 종목을 구분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매 종목마다 구체적인 분류 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종목의 순위 판정 요소에도 포함됩니다.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평창, 강릉 등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는 총 6개 종목, 80여 개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50여 개국에서 1,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요. 어떤 종목의 경기가 펼쳐질지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희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동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많은 관심 저희가 미리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이 되는 컨텐츠고 저희가 평창 패럴림픽 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잘 감상하셨나요? 알림쇼는 내년 새해에도 다시 찾아뵐게요. 그리고 여러분 미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2017년 알림쇼 마지막 날이었고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알림쇼 찾아뵙는데요. 새해에는 더욱 알차고 뜻깊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의 MCR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